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여기가 북한이야 아니면 남한이야 혼돈될 정도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혼났습니다.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중에 두만강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두 분은 빼고요. 계신가요? 만약 이 자리에 탈북자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정말 차가운 물에 12살 소녀가 뛰어들었는데 전혀 차갑지가 않았대요. 정말 살을 파고드는 그런 추위가 왔었는데도 차갑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도 공포스러운 곳이라 극과 두려움 따위는 공포심이 아니었대요. 네, 그 소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12살에 북한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 고향을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유? 그거는 밥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저희 집은 함경북도 무산이거든요. 근데 북한 다른 고장도 되게 춥지만 특히 무산이라는 동네는 더 추운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무산은 백두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동네라서요. 정말 추운 날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정말 집안에서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출입문이 꽁꽁 눈에 쌓여서 집안에서 발을 동동 구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도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무산 광산이에요. 지화자원이 얼마나 많다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산광산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수많은 제대군인, 2,000명에 넘는 제대군인들이 무산광산으로 배치됐죠. 덜컥 사람은 배치했지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자 공동묘지였던 동네를 허물고 그 위에 판잣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 판잣집을 2,000세대나 지어서 1,000세대를 지어서 그 동네 이름은 천세대라고 불렸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동네에 배치받아가지고 저희는 1,000세대에서 살게 되었어요. 탈북하기 전까지. 비록 내가 그 땅을 버리고 왔지만 생각해보면 좋았던 기억이 참 많아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방학이면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저녁마다 친구들과 이제 심클레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숨바꼭질도 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복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바로 북한의 식량난의 문제가 시작되면서였는데 1994년도에 김일성이 서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김정일의 정권이 들어섰죠. 그 당시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고난의 행군을 김정일이 극복하겠노라고 세운 정치가 외세로부터 우리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튼튼해야 된다. 우리 국방이 튼튼해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성군 정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제 눈에 들어왔던 북한 그때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꽃제비들이 득실거렸고요. 예전에는 한국에도 그런 병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파라티푸스, 그리고 콜레라, 홍역 그런 전염병들이 돌아서 시체를 쌓아둘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배고파서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 소가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네 집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무작정 짐을 싸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죠. 뭐 내일 할머니네 집에 가면 당장 학교를 안 나가도 된다. 그런 기쁨에 옷을 입고 짐을 싸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나갔는데 무산역이 아닌 두만강이었어요. 두만강에 갔는데 웬 군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옷을 벗고 이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부터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부모님께서 계속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불법 도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우리 집도 결국은 옆집 혹은 뒷집 사람들처럼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하는구나. 근데요, 그때 정말 저희 집이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두만강을 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대원스님, 네, 김일성을 저희는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분을 내가 배신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두만강을 건너도 될까? 내가 도망쳐서 부모님과 이 군인을 내 안전부에 신고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 내세우는 세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서의 삶 또한 저희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중국에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불법 체류자 신세다 보니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들어오면 신분을 속여서 살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했고요. 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갔어요. 다행히 예전에 닭을 기르던 닭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희는 만 3년을 살았어요. 가끔은 TV를 보는데요.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구석기 시대, 원시인 생활.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아, 저게 바로 내가 중국에 있을 때의 생활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희 가족 네 식구. 네, 매일 아침 함께 눈 떠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다행히 그 닭장에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덮이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행복이 너무나 저한테는 행복이었는데 그것 또한 오래가진 못하더라고요. 언니와 제가 먼저 붙잡혀서 북한에 나가게 되었고 곧이어 아버지까지 잡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나가 6개월 정도 사장교육과 노동을 받고 풀려난 다음 부모님께서 중국에서 보내신 브로커를 통해 2차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아, 북한에서 알았냐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알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남한이 올 생각을 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북한 사람들이 두만강을 넘을 때의 생각은 한국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북한 그 사회에서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당장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그 흔한 밥 한 끼를 먹고 중국에서 어느 만큼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갖고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고향 북한이니까 그곳에 돈을 갖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목적을 갖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 그게 아니거든요. 돈 벌기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탈북자들에게는요. 모아둔 돈은 없고 빈털터리인 상태에서 다시 북한에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북송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국 땅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마지막 길로 저희는 한국이라는 행을 선택했습니다. 저희에게 그때는 한국, 희망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쉽게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요. 중국과 한국은 달라요. 중국에 들어왔다가 잡혀나가면 몇 개월 동안 강제 노동과 사전교육하고 풀려나지만 한국을 가다 잡히게 됐다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고 확률도 없어요.
북한을 떠나 중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확률이 90%라면 남한은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감히 선택할 수 없겠죠, 그 길은. 그래서 저희도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아버지가 면도칼과 쥐약을 챙겼어요. 네. 가다가 잡히면 이걸 먹고 그냥 도중에 가족 다 죽자고. 북한에 나가면 저희 가족만 죽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3대까지 저희 때문에 영향을 봐야 하니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 희망을 찾아서 온 대한민국, 너무나 정말 좋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국정원에 왔을 때는 조금 실감이 안 났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왜냐면 저희가 북한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떳떳하게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국정원에서는 저희가 간첩 아니면 조선족이라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어 놓고 저희를 조사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거기서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원을 갔어요. 그때부터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님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손을 잡고 정부에서 준 그 국민임대 아파트죠. 갔는데 그때 기쁨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솔직히 인간일 뿐이지 삶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동물이었어요. 짐승.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 별장, 호화스러운 궁전 같은 그런 집을 저희에게 주고 정착금과 직업교육과 학교까지 무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희망이라고 찾아온 대한민국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솔직히 여기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데 편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탈북자랑 자기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일까 궁금해했었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명박 씨가 올라서든 노무현 씨가 올라서든 정치를 못하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한다고 해도 절대 배신하고 북한 갈 생각은 자기는 추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니까 저 웃음 뒤에 독사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배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 나라를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것도 아니고요. 북한 절대 원망스럽지 않고 밉지도 않습니다.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거는 저 3부자 그 인간들밖에 없지. 북한이라는 내 고향 가고 싶어요. 솔직히 가끔 꿈도 꾸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던 꿈도 꾸는데 배신자라는 얘기 듣고 독사라는 얘기를 들으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여기 이지민 PD가 있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저희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줬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갈 때 솔직히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를 TV에서까지 나와서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작진들이 전화가 왔을 때 나갈까 말까 얼렁뚱땅 나가게 됐고 촬영을 하는 내내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TV에 나가서 북한 사람이라는 걸 공개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부 한 부 진행하고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 사연을 듣고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저는 소름 돋았어요. 아, 내가 생각했던 한국 사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 탈북자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만갑에 계속 출연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곳에서 저는 자신감을 얻고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딜 가나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직접 밝히지 않아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더 바라는 희망은 시작이 됐어요. 이만갑이 시작이 됐는데 PD님도 그리고 다른 PD님들, 제작진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줘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대한 실상과 진실,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 그런 거를 풀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 눈물, 그런 모든 탈북자들의 시련들이 깨끗하게 아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